여러분, 비트코인은 왜 필요한 걸까요? 가격이 오르기 때문일까요?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이기 때문일까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의 세계는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는가? 흥미롭게도 그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비트코인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달러에 도착합니다. 달러와 비트코인은 서로 경쟁하는 자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역설적인 관계가 보입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강력해질수록 그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자산의 필요성도 함께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의 가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달러가 어떻게 세계의 중심 통화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왜 금과 비트코인 같은 비주권적 자산이 다시 주목받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금융 질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각국 통화가 달러에 연결되고 달러는 금과 연결되는 국제 통화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후 1971년 미국이 달러의 금태환을 중단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달러의 국제적인 지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달러는 국제 무역과 금융, 외환시장과 각국의 외환 보유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갔습니다. 세계 금융의 공용어가 된 것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국제적으로 거래합니다. 돈을 빌립니다. 투자합니다. 외환을 보유합니다. 이 수많은 과정에서 달러가 사용됩니다.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미국에 엄청난 힘을 줍니다. 하지만 기축통화라는 자리는 특권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부담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자국의 돈인 동시에 세계의 핵심 통화 역할까지 하게 되면 두 가지 목적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달러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세계 경제는 무역과 금융 거래를 위해 충분한 달러 유동성을 필요로 합니다. 세계 경제가 커질수록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달러와 달러 자산에 대한 수요도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달러를 공급하는 중심에 미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가 지나치게 부족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계가 원하는 달러와 달러 자산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대외 부채와 달러 시스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세계에 달러를 공급해야 하는 역할과 달러의 신뢰를 지켜야 하는 역할이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트리핀 딜레마는 원래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훨씬 직접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가 사용할 달러를 해외에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존재하는 달러가 계속 많아지면 미국이 보유한 금과 비교해 달러에 대한 청구권도 커집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미국이 이 많은 달러를 정말 약속대로 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면 금태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고,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달러 공급을 제한하면 세계 경제에 필요한 국제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트리핀 딜레마의 핵심적인 모순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미국은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브레튼 우즈 시대와 전혀 다른 금융 시스템입니다. 달러를 가지고 미국 정부에 가서 정해진 양의 금으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트리핀 딜레마를 오늘날의 달러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개념이 던진 문제의식은 여전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를 위한 통화 정책과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통화를 공급하는 역할이 언제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달러에는 과거와 다른 성격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달러가 단순한 경제적 도구를 넘어 국제정치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 시스템은 미국에 막강한 금융 영향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금융 제재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해외 자산에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미국과 파트너 국가 관할권에서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이 동결되거나 사용이 제한됐다고 미국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재 자체의 정치적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의 관점에서 봐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세계 여러 나라의 한 가지 사실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안전한 자산과 중립적인 자산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국채가 높은 신뢰를 받는 것과 미국이라는 국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채에는 미국 정부라는 발행자가 있습니다. 달러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달러 금융망에는 법과 규제가 존재합니다. 국제정치와 금융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날수록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닌 자산의 의미도 커집니다.
인류에게는 이미 이런 역할을 해온 자산이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은 미국의 부채가 아닙니다. 중국의 부채도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자산도 아닙니다. 어느 한 정부가 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금의 공급량을 2배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은 오랜 세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됐고 오늘날에도 여러 중앙은행이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에 새로운 형태의 비주권적 자산이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중앙은행이나 기업이 통제하는 화폐가 아닙니다. 프로토콜상 최종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부가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의 공급량을 마음대로 2배로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일부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비주권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잘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세계가 중립적인 자산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금이 있어서 중립자산의 필요성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먼저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금융제재가 국제정치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외환 보유에게도 지정학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자산을 원하는 수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가 향할 수 있는 자산 가운데 금과 비트코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엽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달러를 서로 싸우는 관계로 봅니다. 달러가 무너져야 비트코인이 성공하고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결국 달러가 사라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하는 관계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달러가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수록 미국이 국제금융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강해질수록 일부 국가와 투자자에게는 달러, 시스템 밖에서도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을 찾을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중심 시스템의 특성이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찾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금융 환경이 변하면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희소성입니다. 또 하나는 비주권성입니다. 특정 국가가 발행하지 않고 특정 국가의 부채도 아니라는 성격입니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곧 달러를 대체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달러는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계약도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수많은 금융상품도 달러로 거래됩니다. 세계 곳곳의 부채 역시 달러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의 규모와 유동성 역시 달러의 강력한 기반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진 통화 네트워크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달러가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역할이 공존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달러는 거래와 신용, 국제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닌 자산을 원하는 수요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달러가 사라져야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이 계속 존재하는 동안에도 비주권적 자산에 대한 수요는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에서 미국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3월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스트래터직 비트코인 리저브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형사 민사상 자산 몰수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별도의 준비금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해당 준비금에 편입된 정부 보유 비트코인은 매각하지 않고 준비자산으로 유지하는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이것을 미국이 달러를 포기하고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징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가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 이 모습만 봐도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를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다른 하나가 살아남는 관계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시선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을 볼 때 가격부터 봅니다. 오늘 몇 퍼센트 올랐는지 봅니다. 다음 달에 얼마가 될지 궁금해합니다. 올해 신고가를 기록할지도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자에게 가격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격만 바라보면 더 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환경입니다. 왜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보유하는가? 왜 지정학적 갈등이 커질 때마다 금이 다시 주목받는가? 왜 금융제재가 외환 보유액과 준비자산의 성격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가? 왜 비트코인이 단순한 결제수단이나 투기자산을 넘어 국가 전략의 영역에서까지 논의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비주권적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그 결과입니다. 가격이 먼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달라집니다. 수요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일 비트코인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앞으로 비주권적이고 희소한 자산을 원하는 환경이 강해질지 약해질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그 수요를 모두 가져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과 같은 지위를 확보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에 등장한 매우 젊은 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성도 큽니다. 규제 환경도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장 위험과 기술적 위험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특정 국가가 발행하지 않는 자산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의 법과 규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아닙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나 수탁기관을 이용한다면 각국의 법과 금융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완벽한 중립자산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비주권적이고 중립적인 특성을 가진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던진 문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계가 한 국가가 발행하는 통화를 중심으로 움직일 때 생기는 구조적 긴장이 있습니다. 기축 통화국이 누리는 특권이 있는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 통화와 금융망이 지정학적 힘으로 사용될수록 다른 국가와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닌 자산의 역할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의 가격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이 존재할 자리를 만들어내는 세계부터 보는 것입니다. 금과 비트코인도 같은 자산은 아닙니다. 금은 오랜 역사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역사가 짧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이동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프로토콜상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자산 가운데 무엇이 더 우월하다고 단순하게 결론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자산 모두 특정 국가의 부채가 아니라는 특성 때문에 달러 중심의 금융자산과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왜 필요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력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조적인 투자 논리가 맞더라도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적인 가격 하락이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자신의 투자 기간과 자산 상황, 위험 감수 수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는 세계 금융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계가 달러를 필요로 하면서 미국은 막강한 금융 영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통화라는 역할에는 구조적인 부담도 따라왔습니다. 필리핀 딜레마는 그 모순을 설명했던 대표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러 중심 금융망은 경제뿐 아니라 지정학적 영역에서도 강력한 힘을 갖게 됐습니다. 금융제재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산을 바라보는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물었다면 가장 안전한 자산은 무엇인가? 이제는 하나를 더 생각하게 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자산은 무엇인가? 금은 오래전부터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비트코인이 새로운 후보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해할 때 가격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자산이 필요한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비트코인이 세상을 억지로 자신에게 맞게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변하면서 비트코인이 들어갈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흥미로운 역설도 여기에 있습니다. 달러가 사라져야 비트코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중심의 시스템이 강력하게 작동할수록 그 시스템과 다른 성격을 가진 자산을 원하는 이유도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달러가 비트코인을 직접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 중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긴장과 지정학적 영향력은 비트코인이 가진 희소성과 비주권성을 더욱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가격만 봐서는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결과입니다. 그 가격을 움직이는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를 만들어내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뒤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 시스템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달러가 앞으로도 세계에서 강력한 힘을 유지한다면 역설적으로 달러가 아닌 중립적인 자산을 원하는 수요도 함께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달러가 만들어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